통해서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 자유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 자유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을 자녀 임기를 마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박근혜 대 복귀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논리와 팩트, 이러한 이론적으로 정리가 안 돼 있으면은 윤만세들과 토론에서 100점 100패입니다. 모두 앞으로 나와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우리 여기 앞에 마이크가 있는데요. 언제든지 발언하시고 싶으시면 요 마이크를 가져가셔도 되고요. 여기 서서 발언하셔도 됩니다. 네, 우리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토론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로 우리 한번 힘차게. 네, 오늘 구성재 대표님 또 우리 김재용 대표님 이렇게 모셨는데요. 먼저 간단하게 인사 말씀 듣고 본격적인 토론의 시간으로 들어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늘 뭐 탄핵은 왜 무효인가라는 주제로 토론을 가져서 좀 알고 있는 대로 열심히 한번 토론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김재용 대표님. 네, 김정우입니다. 경청하는 자세로 토론에 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일단은 주제 발표 형식으로 우리 김재용 대표님까지 구성재 대표님께서 탄핵의 무효의 좀 핵심적인 내용들, 그리고 이거의 역사적 가치, 이런 의미들을 좀 정리해 주시면 그것을 이어서 한번 토론으로 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탄핵이 왜 무효인가? 지금 지나고 보니까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옵니다.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헌법재판소의 공보관, 그리고 학계, 그리고 판사들, 변호사들이 이런 분들이 보니까 너무 이거 뒤돌아보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사기 탄핵이다, 불법 탄핵이다, 이런 주장들을 책으로 엮어서 기록물로 엮어서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는 제가 간단히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자, 헌법재판관이 있습니다. 우종찬 기자가 쓴 거짓을 물어버린 대통령을 물어버린 거짓의 산, 이란 책에 보면요, 우종찬 기자가 쓴 책인데요, 거기 헌법재판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뭐라고 이야기가 나오느냐, 자기가 30만 쪽이 넘는 그 대통령 관련 수사 기록을 읽어봤더니 거기에 대통령이 무죄라는 그런 기록들이 곳곳에 흩어져 있는데 이게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안 돼 있다. 그런데 그거를 이렇게 하나의 궤로 꿰어보면은 대통령이 무죄라는 게 그게 드러난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헌법재판관이 그때 8명이셨잖아요. 근데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그런데 왜 그러면 헌법재판소에서 그 파면 결정을 내렸느냐? 당시 헌법재판관들의 심리 과정에 강압적 분위기가 있었대요. 강압적 분위기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주심 재판관이 그때 강일원 씨인데요. 강일원 씨가 자기의 정리한 주심 재판관으로서 정리한 걸 발표를 하고 그쪽으로 몰아가지 않았나, 저희 개인적으로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강압적 분위기에 이끌려서 소수 의견으로 반대하는 사람이 있긴 했지만 결국 그거는 그냥 넘어갔다. 그래서 만장일치로 끌려갔다. 그런 것을 시사하는 그런 분위기가 그걸 적어놓고 있습니다. 자, 헌법재판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대통령이 무죄다. 자, 두 번째 말씀드리면, 제가 이름은 정확하지 않은데요, 공보관이었습니다. 배보윤 씨라고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분이 뭐라고 했습니까? 탄핵 결정이 나고 난 뒤에, 파면 결정이 나고 난 뒤에 조선일보의 C일보의 최모 기자와 인터뷰를 하면서 양심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대통령께 죄송하다. 유튜브에 나와서 울면서 이거 불법 탄핵이다 라고 이렇게 영상으로까지 나옵니다. 그분은 헌법재판관은 아니에요. 근데 헌법재판관을 뒷받침하는 사무처의 공보관입니다. 배보윤, 전 그렇게 이름을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옆에서 재판관이란 당사자도 아니지만 옆에서 보니까, 옆에서 그 사람들 사무적으로 뒷받침해보니까 이거 말이 안 된다 하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배보윤 헌법재판소에서 공보관이었습니다. 자, 헌법재판관, 공보관. 자, 이번에는 그 당시에
참여했던 변호사 한 분을 소개시켜드립니다. 김평우 변호사라고 있어요. 김평우 변호사.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그분은 한국에서도 판사를 했고 미국에 가서도 제가 알기로는 미국 판사 자격이 있는 것 같아요. 거기서도 그 법부 관련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그분의 책이 나왔습니다. 대통령의 변호인이라는 김평우 변호사의 책이 있습니다. 거기 읽어보면요, 다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불법적이고 아주 조작하고 사기 탄핵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내용 중에 제가 기억하는 것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대통령의 탄핵은 보통 미국 같은 경우는 1년, 최소한 1년 걸려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12월 9일날 대통령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 이후에 3월 10일날 4개월 만에 아무런 증거조사도 없이 헌법재판소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기한을 정해놓고 3개월 만에 끝나겠다라는 기한을 정해놓고, 야, 증거가 없어도 너는 도둑놈이야, 너 3개월 안에 내가 너 구속시킬 거야,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것도 자기 대통령을 향해서요. 이건 문제가 많은 거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기한을 정해놓고 증거조사 없이 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뭐냐면은, 이 헌법재판소는 그 헌법재판소, 특히 대통령의 탄핵을 운영할 때는 원칙이 뭐냐면 형사법을 준용해야 됩니다. 왜냐면은 이 탄핵을 하는 거예요. 너 잘못했어. 민사법이 아닙니다. 그냥 시빌리언 로가 아니에요. 당사자들이, 야, 너랑 나랑 이렇게 우리끼리 조정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게 아닙니다. 절대적인 기준이 있는 거예요. 너 도둑놈이야, 아니야? 훔쳤어, 안 훔쳤어? 너 강도야, 사기꾼이야? 이거를 따지는 형사법을 준용해야 돼요. 근데 이 사람들 뭘 준용했습니까? 당사자들이 민사법을 적용했어요. 아니, 대통령을 탄핵하면서 형사법이 아닌 민사법을 준용했다? 이거 뭡니까? 잘못된 거예요. 라고 이정호 변호사가 쓰고 있습니다. 자, 헌법재판관, 공보관, 당시의 변호사, 자, 그 당시에 또 참여했던 또 다른 분이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면 이종환 변호사요. 제가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탄핵 소추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탄핵 소추안.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12월 9일날 대통령이 탄핵 소추안을 통과합니다. 국회에서. 그 당시에 그 여당인, 그래서 60명이 넘는 사람들이 야당과 야합해갖고 대통령을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켜요. 근데 탄핵 소추안이 증거가 없어요. 언론에서 이거 했더라, 저거 했더라, 뭐 말이 어쨌더라, 최순실이 어쨌더라, 그런 했더라, 저것만 모아놓은 거예요. 그거를 탄핵 소추안이라고 만들어서 증거조차 하지도 않고 통과시킨 겁니다. 그 통과시킨 게 헌재로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도둑질했다, 구성재가 도둑질했다 라고 재판관들한테 보낸 거예요. 그런데 재판관이 보니까 그 공소장이,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도저히 재판을 할 수 없을 정도의 밀도, 잘못된 거예요. 공소장이. 이거 다시 써야 하면서 이렇게 써라 저렇게 써라 라고 가르쳐 줍니다. 가르쳐 써서 국회를 보내요. 그러면 국회에서 그거를 다시 써오는데 얼마가 걸리냐면 2달 가까이 걸립니다. 2월 초에 정리된 준비 서면 형식으로 탄핵 소추안을 고쳐서 헌법재판소에 냅니다. 공소장이 바뀐 거예요. 첫 번째 공소장에는 언론, 신문만 모아서 해왔고, 두 번째 공소장에는 사실 적시가 없어요. 1월 1일 날 국회에서 구성재가 도둑질했다 이런 게 없어요. 너 도둑질했으니까 너 나쁜 놈이야, 이런 말만 써 있는 거예요. 그거는 공소장이 아닌 거예요. 그건 탄핵 소추안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써왔어요. 그렇게 써온 것도 잘못된 거고, 써온 내용도 잘못된 겁니다. 탄핵 소추안을 고치려면 국회를 다시 통과해야 돼요. 근데 그걸 통과시키지 않고 그냥 일부 내용만, 그것도 강일원 중심 재판관이 원하는 대로 바꿔갖고 그걸로 탄핵 소추안을 새로 만들어서 심리를 했어요. 이건 중대한 법 위반입니다. 그래서 이종환 변호사,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이거는 문제가 많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간략히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헌법재판관, 당시 변호사, 공보관, 그 다음에 또 변호사, 이거 있습니다.
자, 나머지는 다섯 번째, 여섯 번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은 학계인 인사예요. 학계인 인사. 한 분은 김학성 씨라고 강원대에서 법률을 전공한 헌법학회 학회장까지 지냈던 분이에요. 또 한 분은 제가 이름이 지금 중간인가한데 한석훈이라고 성균관대에서 법대 헌법학을 전공한 이분도 법률 전문가예요. 특히 헌법 전문가입니다. 이분 둘 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다섯 분의 이야기를 정리를 해서 야, 이거는 이렇게 할 수가 없다. 이렇게 기한을 정해서 3개월 만에 증거조사도 하지 않고 헌법을 준용하지도 않고 탄핵소추안을 고쳐서까지 대통령을 탄핵한다. 이거는 잘못된 거다. 이렇게 이분이 둘 다 자신의 그 논문을 통해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간략하게 몇 말씀 드렸는데요. 요지가 이렇습니다. 이 자세한 내용은 더 많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말씀드렸듯이 헌법재판관, 당시의 헌법재판소 직원, 당시에 대통령을 변호했던 변호사 두 분, 또 학계 인사 두 분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킨 것은 잘못된 거다. 법리적으로 문제가 많은 거다. 중대한 문제다. 여기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간략하게 정리드렸습니다. 네, 좀 어려운 내용을 굉장히 사실 이 방대한 이 법정 분쟁에서 있었던 잘못된 것들을 좀 짧게 정리해 주셨는데요. 다시 감사한 말씀드리고요. 네, 혹시 또 우리 김재영 대표님, 예. 네. 간략하게 줄이신다고 하면서도 말이 길어졌죠. 저는 이걸 조금 더 제가 줄여보겠습니다. 사기 탄핵이라고 하는 거에서 사기는 뭡니까? 사기는 뭐죠? 없는 사실을 들어서 대통령을 탄핵했기 때문에 사기 탄핵이죠. 우리 박근혜 대통령 탄핵했을 때 방법이 뭐죠? 루머로 조작을 했죠. 없는 사실을 조작을 해서 그 조작된 루머를 언론 기사로 만들어서 그 기사를 핑계로 법관이라는 법복을 입고 있는 자들이 국민들을 속인 겁니다. 그 이유는 뭐였습니까? 대통령의 탄핵 사유 여러분들 뭐로 알고 있습니까? 저는 제 머리에 남아있는 말이 아무것도 없어요. 오로지 한마디, 헌법 수호 의지가 없다. 그 헌법 수호 의지가 없는 걸 뭘로 합니까? 누가 합니까? 이거는 법관이라는 이름을 이용해서, 법관이라는 그 지위를 이용해서 국민을 속인 겁니다. 그래서 그 사기 탄핵에 개입했던 이 법관들은 저는 분명히 말합니다. 내란죄입니다. 반역죄입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국민들이 분명히 알고 한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국민들이 진실을 아는 것이 두려운 자들이 계속해서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작전을 펴는데 일종의 이 선거 바람, 선거운동, 이것도 우리 국민들이 진실을 아는 그 눈을 흐리기 위한 작전이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총장님, 우리 혹시 하신 말씀? 예,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제가 이제 오늘 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왜 무효인가, 사실 한번 이거를 공부를 조금 했습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너무 좀 촉박하다 보니까 좀 많이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현재 성균관대학교의 이 법학전문대학원의 한석훈 교수님을 잘 아실 겁니다. 이분께서 이제 논문에도 쓰고 있고 또 작년에는 또 발표까지 하신 분인데, 이분께서 지난번에 작년에 월간 조선과 인터뷰 한 명이 있습니다. 탄핵 3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3년 한석훈 교수의 탄핵 사건 판결문 법리 분석. 이분은 법리 분석을 탄핵 사건과 그 다음에 탄핵 심판 유죄 사건으로 이렇게 두 가지로 분리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탄핵 사건은 이 국회에서의 탄핵 소추 의결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탄핵 심판 이후의 사건은 3월 10일 이후, 2017년도 3월 10일 이후에 이 형사 소송 관련해서 여러 가지 발생된
이 K스포츠라든지 또 여러 가지 그런 이 악의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그 내용들인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 범위적으로 봤을 때는 세 가지 오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세요. 첫 번째 하나는 사실 조사가 필요한 사건에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고 특검 수사는 개시되지도 않았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2016년 12월 9일 국회에서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었고 특검 수사는 개시되지도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국회는 사실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탄핵소추 의결을 한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이것은 국회법 130조에 나오죠. 충분한 토의와 또 이 탄핵에 대한 여러 가지 청문회라든지 이걸 거쳐야 되는데 결속으로 진행됐다는 얘기죠. 두 번째는 탄핵 소추 후 헌재가 충분한 사실 조사를 함이 없이, 그러니까 이제 탄핵 소추 의결을 한 이후에 헌재로 의견서를 보냈죠. 근데 의견서를 보내기 전에 소추 후에 헌재가 받아가지고 충분한 사실 조사를 함이 없이 석달 안에 견해하는 것은 지나치게 성급한 것이었고, 또 헌재는 헌법재판소 법에 따라 동일 사유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었으므로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음에도 정지하지 않았다. 이것은 헌법재판소 51조에 피청구인에 대한 이 탄핵 심판 청구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탄핵 심판 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라는 이 내용이 51조입니다. 이것을 헌법재판소에서 하자는 겁니다. 세 번째는 박근혜 대통령의 1심 판결은 제기된 의혹의 상당 부분을 무죄로 판결했다. 고려 헌재가 제도된 사실 조사를 하자는 채 졸속으로 대통령 탄핵이라는 어마어마한 역사적 사실은 과오를 저지른 거죠.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탄핵 심판 이후의 사건을 놓고 봤을 때 저들이 법원에 공소 제기된 47건 중에서 33건은 증거 부족으로 무죄 판결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14건 공소상 비밀 누설죄가 거부한데, 그럼 이거는 인정을 했느냐? 사실은 한석훈 교수의 말씀에 따르면은 이 14건도 유죄가 아니다. 그러니까 악의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엮은 거죠. 그러면은 탄핵 사건과 탄핵 심판 이후의 사건을 놓고 봤을 때 국회는 졸속으로 처리했고, 또 21건이죠. 21건. 탄핵 소추 의결서에 첨부된 21건의 증거자료 중에 15건이니까 15건이 언론기사 언론 보도였습니다. 그냥 하더라, 이렇더라, 그냥 신문 카페가 첨부한 거고, 또 나머지 건도 이 자체도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 소추하는데 허점 정도가 아니라 표시한 거죠.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국회는 대한민국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의원의 개헌시키지 않고서는 탄핵 소추를 하게 됩니다. 이것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법리적으로나 또는 어떤 정치적으로도 무효가 될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이 한석훈 교수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문제는 이 탄핵을 묻고 가자, 탄핵의 강을 건너자, 탄핵의 선을 건너뛰자,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역사를 묻고 가자는 것인데,
이렇게 시퍼렇게 살아있는 역사를 건너뛰자 이것은 역사에 대해서 겸손하지 못한, 즉 오만한 이 반역이고 반란 상황을 인정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원천무효이고, 따라서 대통령께서는 자녀인지를 마치셔야 된다. 왜 마쳐야 되느냐? 탄핵을 인정하고 탄핵을 넘어간다고 한다면 결국은 우리가 불의를, 불법을 용인하는 것이고, 또 이것은 바로 우리 대한민국 자유체제의 명락과,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후손들에게 얼굴을 둘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이 실수를 저지른 것이다. 따라서 대통령께서 복귀를 하셔야만이 우리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바로 세울 수 있고, 우리 국민의 기계를 널리 전 세계로 우리가 알려서 대한민국이 발전할 수 있는 상당히 중요한 전기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양 본부장님 또 한번. 예, 탄핵 이 문제는 진짜 많은 방대한 분량이기 때문에 탄핵 자체에 대한 법리적인 문제는 아까 부대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종찬 기자님, 그다음에 김평일 변호사님, 그다음에 저는 최명성 변호사님의 책을 보면은 하자가 뭐 하자 정도가 아니라 이건 매우 잘못됐고 적법 절차의 문제 당연히 있고 그런 거를 다 이제 밝혀졌고요. 그거는 이제 전문가의 집단이 그거를 조목조목 하나하나 다 앞으로도 이제 후에 발표될 거랍니다. 근데 여기서 저는 좀 새로운, 그러니까 다른 면에서의 얘기를 제가 잠깐 하고 싶어요. 왜냐면 아까 김재용 대표님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된 것은 헌법정신 수호 의지가 없다. 헌법 수호 의지가 없다고 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좌익들이 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정당했고 그 탄핵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를 갖다가 그 새끼들은 오히려 우리를 보고 반 체제 세력이라고 그래요. 그 우리는 그 새끼들 이제 반 체제 세력이라고 그러는데 여기 제가 이 문제를 헌법 정신 그러면 뭐가 헌법 정신일까요? 대부분 사람들이 보면은 교통 법규를 위반하고 살인을 하고 도둑질을 하고 이런 걸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 선거에 나온 작자들도 다 이 도덕적 검증의 논리로만 이거를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새끼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면서 헌법 정신을 위반했다고 그랬어요. 그거 뭐냐면 제가 그래서 이게 도대체 이 새끼들의 대가리 속은 뭐가 들었을까라고 이걸 뒤져보니까 탄핵 헌법으로 말한다라고 하는 좌익들이 쓴 책이 있어요. JTBC 오대영 기자하고 몇몇이 그거를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하고 나서 바로 이제 그 책을 폈는데 박근혜 정부가 탄핵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쭉 결거를 했어요. 그 첫 번째가 탄핵의 전조가 뭐냐? 그 좌익 새끼들이 바라본 관점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이 딱 들어서고 나서 제일 첫 번째 한 것이 뭐였죠? 국정교과서를 이제 국정화 교과서를 만드는 작업을 했어요. 좌익 새끼들이 벌떼처럼 일어나서 개떼처럼 부르짖었습니다. 이때 우리는 그냥 왜 저런 것을 하지? 그러면서 국회의원들도 그것을 방어하지 못하고 처참하게 무너졌어요. 처참하게 무너지는데 이 좌익 새끼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면서 뭐냐면 국정화 교과서는 전면적으로 헌법을 위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제일 핵심 요지가 뭐냐면, 자, 대한민국 건국일에 관한 문제였어요. 건국일에 관한 문제. 이거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의 탄핵 세력과 또 탄핵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이 두 양진영의 싸움은 체제와 반체제의 싸움인데, 바로 건국 세력과 건국을 부정하는 이 세력의 100년의 싸움이 지금까지 이어졌고 우리는 초점하게 짓밟힌 겁니다. 여기서 좌익은 박근혜 대통령한테 헌법 정신을 잘못했다. 헌법에는 임시정부 법통과 4.19 정신을 이어받은 것인데 왜 어떻게 1919년이 건국일이고 1948년 8월 15일 광복절이 건국절은 이라고 하는 것이 잘못됐다. 그러니까 헌법 정신 위반이다. 이거래서 자, 박근혜 대통령께서 2015년 11월에 국무회의를 주재를 했어요. 그때 뭐라고 그러셨냐면, 자기 나라의 역사를 모르면 혼이 잘못된 사람이고 자기 역사를 바르게 배우지 못하면 혼이 비정상인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좌익 새끼들이 박근혜 대통령이 혼이라는 얘기를 했다고 벌떡처럼 일어나서 그 본질은 외면하고 국정교과서 문제가 막 들끓으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거 우리가 건국 세력과 건국을 부정하는 세력의 한가운데서 박근혜 대통령이 건국을 부정하는 반체제 세력에게 무참히 난자당한 사건이 바로 탄핵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 이거를 분명히 각인을 하고 이 싸움에서 우리가 마지막 깃발을 꽂아야 될 텐데, 바로 사회자님도 말끝마다 정신 그래. 정신의 부활이라는, 정신의 부활은 뭡니까? 대한민국이 건국이 어떻게 되어졌고, 왜 지금까지의 좌익들이 공산 세력들이 왜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짓밟으면서 이렇게 왜곡되어졌나? 그 역사를 처음부터 차근차근 우리가 공부할 때 우리가 이것을 지켜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웃기는 짬뽕이 뭐냐면요, 박근혜 대통령이 그러면서 뭐 혼이 비정상이라 했다고 최태민 목사한테 뭐 세뇌당해가지고 뭐 무속에 빠져가지고 그랬다. 본질을 완전히 섞어서 말을 뒤집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마치 박근혜 대통령이 뭐 무속에 빠져서 혼이, 자, 아니 틀린 말을 했습니까? 역사를 바르게 공부하지 않은 사람은 혼이 비정상이다. 바르게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오늘을 우리가 이렇게 된 겁니다. 자, 현재 나와 있는 지금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분들, 자, 제대로 된 정신이 있습니까? 건국을 내가 묻고 싶습니다. 당신 대한민국 건국을 인정해 안 해? 묻고 싶어요. 이거는 건국을 다 부정하는 세력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정신, 대한민국의 정신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찾는 것이 박근혜 대통령의 복귀고 탄핵에 잘못된 것을 우리가 만방에 알리고, 그것을 탄핵에 앞장섰던 역적들을 바로 되돌리고 사죄하게끔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정신을, 대한민국의 정신을 바로 세우는 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말이 좀 네네, 열정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혹시 우리 시민분들 중에서도요, 우리 토론에 참여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이렇게 손을 살짝 들면 저희가 마이크를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순천향대학병원에서 정년퇴직했던 수습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뭐 역사적으로 헌법적으로 논리 뭐 이런 거 갖다 무식해서 모르는데, 단 제가 박근혜 대통령을 알게 되면은 1998년 아까 박성문 의원님 말씀했지, 그때 보궐선거 때 우리가 동창회 때 내가 서울의 동창회
제가 행궁초등학교 48회 출신입니다. 지금 110년이 역사 넘는데 그때 동창회에 가가 처음으로 내가 서울 부회장으로서 동창회 얘기하는데 후배가 오갖고 우리가 존경하는 박정희 대통령의 영예 국회의원으로 이번에 출마하시는 분을 하기로 저는 여사를 생각하고 악동하고 뭐 말았습니다. 말고 동창회 술 먹고 놀기에 바빠갖고 겨우로 며칠 있다가 엄삼덕이 선배입니다. 엄삼덕 의원이 떨어졌어요. 박근혜한테 많이 투표를 더블 스코어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엄삼덕 의원이 그 당뇨 때문에 우리 병원에 내한테 입원하게 됐어요. 입원하게 제가 3일째 되는 날 박근혜 대통령이 그때는 국회의원이었죠. 국회의원이 내가 퇴근하다가 만났어요. 나는 한 보름 전에 봤기 때문에 아이고 박 의원이 아닙니까 하길래 옆에 여자가 있었어요. 그분은 최순실 씨인데 하는 얘기가 저를 잘 압니까 하더라. 아주 고향이 현풍이고 하는데 마침 업무팀장이 나오길래 내가 업무팀장인데 너 얼마 누구 그 환자 어떻게 되나 하고 뭐라고 하니까 박근혜 의원이 이 병원에 계시네. 그래 명함을 줬어요. 그래서 인연이 됐는데 그때 최순실 여사가 이제 우연히 우리 병원에 자기 언니 최순정 여사가 이제 산부인과 임순 교수한테 진료를 해야 되는데 원체 임순 교수가 권위가 있어갖고 진료하기 석달 되십니다. 그래 나한테 전화 왔어요. 그래서 내가 그럼 내일 오세요. 내일 진료 있네 스케줄 보니까 그래 왔기로 임순 교수를 소개해줬는데 언니를 소개해줬는데 그래 보니까 저는 오해를 했어요. 국회의원 보좌관인데 분명히 이제 나중에 하고 이제 가는데 외래 진료로 가는데 배수 두 대가 실행이 없더라. 언니가 돈이 많겠구나. 그 다음에 또 보좌관은 차가 오는데 배수 실행이야. 제 생활 상식에서 어긋나는 거야. 아니 국회의원 보좌관이 어떻게 배수를 타고 다니나. 그때 내가 한참 헷갈려요. 그런데 이제 최순실 씨가 자기 기사를 부르고 비서를 부릅니다. 안 비서 인사를 부르. 아니 보좌관에서도 보좌관에 비서가 있다니 예상식으로 이해한데 그래서 이거 뭐 구생계 구다순 씨 전 국회의원 시장 아들도 있지만도 그래서 나름대로 내가 알아본 결과에 최태민 씨 딸이랍니다. 그때 내가 최태민 씨를 엄청 미워했거든요. 역사를 볼 때 박근혜 대통령이 최태민 씨에 놀아놨을 이런 양설에 나는 그것까지 이야기 안 하겠다. 뭐 간단히 이야기는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그래서 우리 병원에 인연이 됐어요. 자주 왔어요. 제가 올 때만 저하러 오면은 내가 원장 정지시키고 인사시키고 하는데 나는 그때 놀란 게 이제 2010년 1998년도부터 쭉 됐는데 나 한 번은 이제 5층에 그때 전용인가 누구 입원했을 때 면회 간다고 연락 왔는 거야. 그 안비서한테서 왔기로 몇 시 온다 3시 반에 온다 하기로 내가 총무팀장한테 야 3시 반에 그 별관에 엘리베이터 쓰면 싫어했는데 그때 내가 얼마나 혼난지 압니까? 딱 오지 말씀을 조금 정확하게 줄여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하는 얘기가 나는 이런 걸 가장 싫어합니다. 절대 이러지 마세요. 그때 내가 박근혜 대통령이 했고 그 후로 박근혜 대통령이 우리 병원에 수술에 오는데도 절대 권위나 뭐 끝발이 내쉬지 않고 얼마나 동의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제 최순실 씨에 대해서 또 말이니까 최순실 씨가 사실 조금 동으로 하는 게 있어요. 그때 이제 내가 이야기하면 끝이 없는데 간단한 얘기 들어서 최순실 씨가 너무 박근혜한테 충성하기로 최순실 씨가 최태민 씨에 딸려서 모든 모함을 안고 있기 때문에 내가 최순실 씨 이야기했습니다. 대통령 당선됐을 때 절대 청와대 근처에 있지 마라. 있으면은 네. 시민단체 사회단체 맞추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이해가 시민단체 됐습니다. 사회단체 시킨다고 네네네. 그래 내가 이야기하고 그만큼 나는 최순실 씨는 카톡도 못합니다. 자기 비서가 카톡합니다. 그런 사람을 엮어서 이 빼개들이 엮어서 최순실이가 국정을 엮다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내 이야기를 들으려 하는데 싶은 얘기가 호랑이 많아서 네네네. 절대 박근혜 대통령은 정말로 깨끗한 분이고 내가 할 때는 너무너무 존경하는 분입니다. 네, 정말로 내가 그걸 감사합니다. 지금 단순 근데 최순실 씨는 단 박근혜한테 너무 충성했다는 걸 이 빼개들이 결국은 박근혜를 마치겠습니다. 네, 못 넣고 알겠습니다. 최순실을 네, 엮어서 오늘 박수 탄핵했는데 오케이, 예. 이 빼개들이 있는 한 이 나라는 절대 안 됩니다. 일단 내가 할 얘기하면 네, 알겠습니다. 역사를 좀 한 3시간 해도 되지만 네, 너무 알겠습니다. 간단히 네, 얘기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담대하게 좀 도와주시고요. 네네. 네, 지금 이제 뭐 열정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요. 뭐 지금 우리 다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큰 문제는 그거예요. 그 법적인 재판 안에서
잘못된 것들은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교수님들이라든가 법조인들께 싸우고 있지만 사실은 탄핵은 법적으로 된 게 아니라 여론전으로 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법적인 그런 그 과정들이 통과가 됐던 것이 여론전에서 국민들이 그때 당시는 무언가 박근혜 대통령이 큰 잘못을 하고 있다고 믿고 있다 보니까 이 재판 과정에서 말도 안 되는 그 법적인 절차들이 그냥 넘어가 버릴 수 있었던 건데, 그렇다면 우리 탄핵을 바로잡고 무효라고 외치는 우리들 입장에서는 사실 국민들을 설득하는 작업에 사실 우리가 좀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좀 설득력 있게 일반 국민들은요 지금 어렴풋이 박근혜 대통령이 뭔가 잘못했으니까 탄핵됐을 거야 여기까지만 멈춰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우리 아까 민 총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어떻게 탄핵된지 기억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뭐 뇌물을 받은 거 아니냐, 뭐 K재단, 미르재단 만든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겠지만 재판 과정에서 K재단, 미르재단 무죄가 나와 있고요. 다만 지금 탄핵이 확정되어 있는 죄로는 최순실 씨의 딸이 탄 말이 뇌물을 받은 거다라는 것으로 지금 법적으로는 그걸 하나를 가지고 법정에서는 탄핵의 근거를 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예, 그 조금 정말 개소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 지금 우리 오늘 주제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왜 무효인가 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이제 토론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우리 양정철 본부장께서 이 대한민국 이 적화, 즉 저들의 북한에 의한 그런 내용을 약간 언급하셨는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이 법리상 다 불법이고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불법이라는 것이 다 재판 과정에서 적나라하게 다 드러났습니다. 그럼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무엇이냐? 박근혜 대통령 개인의 탄핵이 아니라 이것은 바로 체제 탄핵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즉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북한 조선공화당의 대남적화 70년 공작의 결과물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저들은 이 나라를 적화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왔느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것만큼 정확히 아셔야 돼요. 그동안 이 가장 중요한 게 보수우파입니다. 우리 자유대한민국 세력을 대변하는 우리 정당. 우리 정당이 결국은 하나하나 다 적화해왔어요. 즉, 북한으로부터 북한 세력들이 장표한 겁니다. 그 계기가 된 게 첫 번째 6.29 선언입니다. 노태우의 6.29 선언이에요. 두 번째는 8.7법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헌법이 1987년도에 헌법을 만들었어요. 6.29 선언은 바로 경북 좌익세력들한테 항복한 사실은 그 선언입니다. 두 번째 8.7법은요, 대통령의 권을 100% 축소시켰어요. 대통령은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에서 3분의 1 의결을 하면요, 바로 계엄령을 해제시켜야 돼요. 그만큼 대통령의 권한이 불법 수준입니다. 그래서 8.7법은 이 헌법 전문에 보시면은 이 3.1운동, 상해 임시정부를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여한 겁니다. 어떻게 대한민국 건국이 1948년도 건국이 됐는데 대한민국의 정통성이 어떻게 상해 임시정부에 있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3당 합당입니다. 3당 합당 때 간첩 세력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민주정의당, 그 다음에 김종필의 공화당, 김영삼의 민주당, 통일민주당, 이 3당의 합당에서 민주자유당, 민자당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여기에 들어온 게 이제 이재호 들어왔죠. 그 다음에 김문수, 그 다음에 박형준, 차명진, 그 다음에 이우재, 장기표, 이런 세력이 들어왔습니다. 물론 시간적인 시차는 있겠지만요. 특히 지금 허경영 씨가 지금 나와가지고 국민혁명당 대장동당 얘기하지 않습니까? 허경영 씨도 당시에
그 전에 1991년도인가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사람들, 그래서 이재호, 김문수, 박형준, 참 이런 분들과 같이 민중당을 창당했던 겁니다. 민중당을 만들어서 당시 국회의원 총선에 출마했을 때 총선 공약이 정치적 인허가 대한민국 국군대치였습니다. 그 세력들이 결국은 여기 들어오게 다 지금의 국힘당 이걸 다 장악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다 된 건 아니에요. 뭐 이호철 총재가 있을 때 특수로 오염제라고 있었죠. 원유련, 나경원, 그다음에 정병국 뭐 이러한 세력들이 또 들어왔어요. 이러면서 장악이 된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은 이게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참 이게 하나하나 하면서 장악돼가지고 김문수, 유승민 뭐 이런 식으로 저기 김무성 이렇게 해서 탄핵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주제는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게 이 전쟁은요 법리적인 문제를 떠나서 이 체제전쟁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윤석열을 찍어야 돼, 이재명을 찍어야 돼, 이럴 수도 참아지도 못하는 이 상황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그 상황 결국 반대한민국 세력이 만든 거예요. 그 결국은 야 찍을 사람이 없다 그러면 야 윤석열 찍지 않으면 이재명 찍을 거야? 이렇게 주장한다. 이런 논리로. 이것은 뭐냐면 2019년도에 광화문 집회에서 반문연대 그 논리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 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당연히 법리적으로 뭐 한석훈 교수뿐만 아니라 또 김평호 변호사라든지 많은 학자와 전문가들 또 기자들이 밝힌 겁니다. 대통령 탄핵은 불법이고 잘못됐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다시 역사를 흘러갔으니까 그냥 놔둬야 됩니까? 아니죠. 결국 우리는 자유대한민국을 바로 서야 된다. 바로 자유의 체제를 수호해야 된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그 체제 수호 세력과 체제 반란 세력에 관한 그 스토리는 그 양동환 교수님의 책을 보시면 아주 잘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명성 변호사님이 책들을 풀필해 줄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은 정신의 전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신 전쟁에서 졌어요. 빠갱이 새끼들은 무슨 말을 하다가 자기들이 말빨이 안 먹히면 야 정치 얘기하지 마, 이념 얘기하지 마. 그런 새끼들이 박근혜 대통령이 역사를 바로 배우지 않은 사람은 혼이 비정상이다 말고 혼 얘기 가지고 그렇게 공격을 했어요. 아주 그냥 배고픔으로서 공격을 했어요. 이는 뭘 말하는 거냐면 우리 건국 세력의 정신을 몽창 다 뺏는 그런 행위를, 반역 행위를 저지른 거예요. 지금까지 공산당 세력이. 여기는 우리는 혼을 다 뺏기고 병치는 다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지키고자 하는 체제 수호 세력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이 정신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를 해야 되겠는데 이 빠베이 새끼들이 얼마나 웃기냐면요. 9주 전에 무슨 기사가 나왔는데 영국 영국은 뭐라 그러죠? 여왕 있죠, 여왕 즉위식이 뭐 70년 즉위식 뭐 하면서 영국의 왕의 혼이 살아있는 영국인들 뭐 이러면서 기사가 났거든요. 이 개새끼들이 혼을 가지고 개지를 떠들이면 영국에는 혼이 살아있다. 자, 우리 저 건국정신을 말살시키는 세력은 그 대체가 뭐예요? 광주 5.18 정신, 광주 5.18의 정신, 광주의 정신, 광주의 혼, 개전을 다 떠들어요. 그런데 역사를 모르면 혼이 잘못됐다라고 하니까 그거는 잘못됐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그러면 우리의 건국을 정신을 다 망가뜨리고 세월호 정신, 5.18 정신, 4.19 정신부터 시작해가지고 온갖
귀신들로 다 메꾼 역사가 된 게 이 잘못된 좌익의 역사예요. 이 정신의 역사, 정신의 전쟁에서 우리는 승리하는 것은 탄핵을 바로 잡는 길이다. 여기까지 제가 강력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또 굉장히 좀 열정적으로 이제 지금 4시 40분인데요. 우리 5시까지 한번 토론하는 걸로 하고 또 우리 김영선 교수님 또 한 말씀 또 하고 싶다고 하십니다. 네, 아까 구성재 선생님께서 이제 소추 의결권을 말씀하셨잖아요. 거기에 덧붙여서 제가 법적인 근거로서 확실하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탄핵 소추 의결서 그것은 수정 제출했잖아요. 그거는 국회법 제95조를 위반한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 제18대 박근혜 대통령은 파면되지 않으셨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그 탄핵 심판에서 대통령을 탄핵해달라고 제출한 탄핵 소추장을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 심리 중에 탄핵 심판의 부적절한 부분에 관하여 헌법재판관들이 국회에 수정 결의가 필요한 절차를 무시하고 소추 의결서를 수정 변경해서 정리하도록 그렇게 권고하는 행위는 헌법재판관으로서의 형법상 직권남용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탄핵심판 결정 또는 인용 기각 각하의 향망을 불문하고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그 결정 선고는 그 자체 아무런 법률 효과가 발생하지 못하는 원천 무효인 것입니다. 수정 변경된 그 소추장은 법이 요구하는 그 탄핵 소추장의 정본이 아닌 것으로 전혀 탄핵 심판의 판단 대상으로 삼을 수가 없는 것이었기에 헌법재판소는 당연히 각하를 선고해야만 했었습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정작 불법 탄핵으로 나라를 망국으로 인도한 그 8인의 결혼재판부 관여 헌법 수호에 의지가 없었던 그 헌법재판관들이 대통령 박근혜에게 헌법 수호의 의지가 없다고 한 것은 아주 국민들은 글도 읽을 줄 모르는 그런 멍청이로 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김재훈 교수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마이크를 잡았을 때 최대 5분은 넘지 말아야 된다. 근데 너무 길게 말씀하시니까 좀 욕심쟁이로 보여요. 자, 양정철 본부장님이 국정교과서 얘기했는데요. 그 국정교과서보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국사교과서입니다. 국사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단일화하려는 것에 우리 좌파 세력들이 목을 매는 이유는 정교조를 통해서 역사 왜곡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 자유애국 세력이 국사교과서의 재정권을 갖게 되면 그 왜곡된 역사 교육을 못하거든요. 그것 때문에 치열하게 붙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분명히 저 좌익 세력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공격했던 이유 중에 하나예요. 자, 우리는 탄핵 세력에 의해서 자, 탄핵이 이유가 뭐냐, 사유가 뭐냐, 이걸 먼저 정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방법이 뭐였냐, 어떤 방법을 통해서 탄핵에 이르렀느냐, 그리고 그 탄핵을 주도했던 세력은 뭐고 그것을 실행했던 세력은 누구냐, 요걸 좀 정리를 해야 됩니다. 자, 탄핵 사유는 언론을 통해서 그 조작된 그 루머를 가지고 기사화했고 그것을 가지고 탄핵 사유로 삼았습니다. 자, 그럴 때 그 엉터리 조작된 루머가 어떻게 해서 탄핵 사유가 됐느냐, 그게 바로 우리 이 언론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주목해야 될 것이 언론이 지금 어떻게 장악되어 있습니까? 민노총 언론 노조에 의해서 장악됐거든요. 그래서 어떤 지령에 의해서, 지시에 의해서 조작된 사건을 가지고 누구를 공격하라 하면 그것이 일제히 전 국민을 속이는 그런 언론 기사화되는 거거든요. 여기에 우리 국민들이 속았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여기서 토론을 하는 이유는 그 거짓된 루머들이 뭐였는지, 그리고 그것이 왜 거짓된 것인지를 우리가 여기서 밝혀낸다는 거죠. 그런 점을 좀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지금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탄핵 과정에서 뭐 특히 세월호 7시간 관련해서만 해도 서로가 맞지 않는 그 보도가 나왔었죠. 뭐 굿을 했다, 머리를 했다, 뭐 어떤 뭐 여러 가지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걸 다 할 수는 없었거든요. 그러면 어딘가는 오보고 어딘가는 잘못된 기사인데
지금 어느 누구도 그것을 책임진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께서 거의 10분 단위로 15분 단위로 어떤 일을 했는지 공개를 했는데 그것도 못 믿겠다고 뭐 이런 식으로 여론전에서 말도 안 되게 참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혹시 또 이런 지금 47분이니까 한 10분 정도 남았는데 혹시 이 시간 다 가기 전에 꼭 한 말씀. 네, 여기 마이크 여기 있습니다. 네. 네, 서서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신감 갖고 마이크 해주시면. 할줄 모르고 마이크를 잡는 거 익숙지가 않고 그런데요. 지금 오늘 여러분들 연사님들 말씀해 주신 거, 또 지금 이 토론회에서 말씀해 주신 여러 내용들을 우리는 유튜브를 통해서, 유튜브를 안 보는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대다수의 유튜브를 보지 않는 국민들은 깜깜이에요. 근데 우리 여기 나온 사람들은 다 유튜브를 통해서 거의 다 알고 있는 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사안은 법리적인 문제나 여러 가지 방법론에서 우리가 미숙한 걸 다 알고 있음에도 정말 어떻게 해서 이 유튜브도 보지 않는 지금 깜깜이 속에서 아직도 옛날 그 언론 선동에 속아서 지금 뭐 누구를 찍어야 돼? 이걸 찍어야 돼? 저걸 찍어야 돼? 하고 헤매이는 국민들은 법리적인 문제도 모르고요.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그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설득력 있게 다가가서 생각을 배울 것인지가 문제인데 그걸 어떻게 우리 보수 세력들 아무도 안 해요. 발언도 안 해요. 답답해 죽겠어요. 근데 우리가 단톡방이나 카톡을 통해서 유튜브를 공유한다고 하지만 단톡방에서 공유를 해보면요 안 봐요. 다 자기 생각만 해요. 다 자기 생각에 고집에 자기 말만 하고 자기가 미는 자기가 빠른 쪽 빠만 얘기하지 상대방 의견을 들으려고 안 하는 요게 나는 보수의 참 대단한 단점이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내 생각도 있지만 다른 사람 타인의 생각을 읽고 듣고 판단하면 되는데 그걸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우리가 다가가면 그 젊은 애들은 정교적 교육에 의해서 이렇게 또 순종적인 걸 들었기 때문에 더 아예 귀를 막고 안 듣거든요. 근데 제가 제일 쉬운 방법은 힘들고 어렵지만 자기 가족, 자기 자식들, 자기가 알고 있는 근방에 우리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한 명씩이라도 다가가서 깨닫도록 해주는 게 제일 급선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모 자식 간에 싸움도 나고 만나면 큰 소리 치는 일이 생기겠지만 나라를 살리는 일인데 큰 소리 치고 싸움 좀 하면 어떻습니까? 빨리 얘기하고 싸워야 되는데 가족끼리도 못 싸웁니까? 이겨야지요. 싸워서 자식들 교육시키고 또 부부간에도 싸워서라도 이겨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정당한 거고 우리가 진리고 진실인데 진실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기지 못하고 빌빌거리고 아이고 싸우기 싫어서 아이고 싸우기 싫어 아이고 시끄러 너 뭐 호적이나 하거라 이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제발 보수는 힘을 내서 용기를 가지고 진실을 알리는데 힘을 좀 냈으면 좋겠고요. 이런 애국 집회를 하시는 리더분들은 방법론을 좀 연구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거 다 알아들어요. 우리 유튜브 보는 사람들은. 저 같은 경우는 유튜브 거의 안 빠지고 나오는 내용 끝까지 다 보거든요. 그래서 알았어요. 근데 대다수 안 봐요. 안 읽어요. 읽으라고 해도 진짜 안 읽어요. 미치겠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해서 알릴 것인지 유튜브 말고 유튜브를 아예 안 보려고 하는 젊은이들에게 어떻게 다가가서 알릴 건지 아니면 우리가 뭐 다른 어떤 방송 매개체를 하나 사든지 뭐 어떤 방법론을 연구해야 되잖아요. 제가 지금 잠깐은 정강훈 목사 쪽에 거기 처음에 유튜브 없었거든요. 어떻게 섭외했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서는 유튜브가 들어가니까 그걸 오는데도 알리잖아요. 우리도 그런 거 해보자.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유 이제 답답해 죽겠어요. 다 아는데 뭐 방법이 없는데 깜깜이들 깨워야죠. 네, 너무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도 이제 제가 아무래도 여기에서는 좀 나이가 어린 축에 속하다 보니까 아까도 중간에 말씀드렸던 부분이 그건데 설득력에 우리가 연구를 하고 그것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지금 탄핵이 어떻게 잘못됐는지에 대해서는 우린 다 알아요. 근데 우리가 그걸 발언할 때 우리는 자칫 우리끼리 잔치처럼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더 많이 알고 있는 거 그냥 얘기하면서 그 해소를 하는 거죠. 너무 답답한 마음을 얘기하면서 해소하지만 그것이 설득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국가적으로는 소수 의견, 어떻게 보면 아까 지나가던 젊은 아이가 이러고 지나갔거든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얘기는 듣기 싫은 이야기로 됐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진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진정성이 있는지를 선택할 수 있을까 고민하기보다 우리는 이제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무언가, 아 나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 이런 쪽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이제 이야기도 좀 길어질 수밖에 없고 상대방이 듣고 싶은 얘기가 아닌 내가 하고 싶은 얘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설득력을 잃어버리는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구성대표님. 제가 시간 돌 많은데 간단히 몇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집권하자마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박근혜 대통령을 임기 내에 쓰러뜨린다, 임기 내에 타도한다라는 작전을 세웠습니다. 했는데 그래서 그 작전의 첫 번째 실행된 게 2013년 세월호 작전입니다. 근데 그거는 실패했습니다. 2013년. 그런데 그 2년 후에 2016년 12월 10일에 국회에서 탄핵이 됩니다. 성공한 겁니다. 자, 2016년 12월에 탄핵이 되셨는데 3월에 노동신문에 아실 거예요. 유튜브에 났습니다. 박근혜 탄핵한다라는 게 노동신문에 났습니다. 이화여대의 저 대학원생에 의해서 그게 발견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7월부터 그동안 중단됐던 대남 난수방송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그거는 난수방송은 그동안 인터넷이 발달된 이후에 사용됐던 대남 지령 방법인 인터넷을 통한 지령 방법과는 다른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대남 난수방송이 되는 걸 한국 언론이 보도하면 그걸 보는 대남 한국에 있는 그런 뭐랄까요 장기 운동 첩자들은 그걸 다 보는 겁니다. 아, 대남 난수방송 시작했구나, 무슨 일이 있구나. 자, 우리가 그런 일이 있을 때 얘네들은 작전에 나선다라는 걸 준비시켜 놓은 거예요. 그게 결과가 뭡니까? 촛불 시위에 동원된 인원들입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탄핵과 관련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거는 박근혜 대통령은 2017년 10월 20일 이후에 10월 16일 이후에 재판을 거부합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1917년 10월 13일 날 대법원이 김세윤 판사가 구속영장을 추가 발부합니다. 나는 그거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이거는 인권 탄압이다. 너희들 검찰에서 6개월 수사하고 저 법원에서 6개월 동안 재판했는데 어떻게 또 구속영장을 발부하냐라고 거부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대통령은 탄핵 이후에 탄핵됐으면서 감금돼 있으면서도 정치 주장을 하신 겁니다. 그분이 거기서 정치 주장을 하면서 뭐라 그랬냐? 이거는 박근혜에 대한 개인 탄핵이 아니다. 개인 단죄가 아니다. 이거는 자유민주 체제에 대한 너희들 타도 작전이다. 라고 거기서 정의를 내린 겁니다. 아셨어요? 그 작전이 그런 시각이 우리들한테도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우리도 투쟁해야 됩니다. 이제 감금 상태에서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더 우리가 활동하기 훨씬 쉽습니다. 여러분, 이거 말씀드렸죠? 여기 지금 다 알고 계시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개인 탄핵의 복귀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각오를 하셔야 돼요. 자, 네 번째, 지금 가장 중요한 얘기입니다. 불법 탄핵을 했던 세력들 지금도 작동하고 있습니다. 불법 탄핵 때의 에너지가 100이었다면 지금은 120, 130 됐어요. 왠지 아세요? 부정선거 했기 때문이에요. 부정선거 성공했습니다. 그때는 국회는 점령하지 못했어요. 지금은 국회까지 점령하고 있어요. 근데 그때 점령했던 그 언론들 지금도 점령했어요. 여러분들 다 아시죠? 암만 우리가 떠들어봐야 얘네들 언론에 한 줄 안 씹습니다. 유튜브 해봐야 이건 너무 10% 20%밖에 가질 않아요. 우리가 할 방법이 없어요. 사람들은 모이질 않아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결정해야 될 시기가 옵니다. 군도, 경찰도, 검사도, 경찰도, 판사도 우리 편인 사람 한 사람 없어요. 그 중에 우리 편 있습니다. 있어도 그 사람들 겁나서 나서질 않아요. 나서던 사람은 여기 몇 명, 저기 몇 명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실지 결정하셔야 돼요. 그날이 언제입니까? 3월 9일이에요. 3월 9일날 대선 하실 겁니까? 말 겁니까? 3월 9일날 대선에서 만약에 이재명이가 당선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결정하셔야 돼요. 정말입니다. 남은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뭔지 우리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걱정입니다, 여러분. 네, 우리 박근혜 대통령을 중심으로 묻히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나라가 지금 쓰러지기 직전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제 3분 남았는데요. 네, 제가 마무리를 좀 하고 우리 진 총장님께서 마무리 발언 해주시면서 오늘 토론회는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아까 어머니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설득력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시점이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토론도 탄핵이 왜 잘못됐는가 이런 방향도 좋지만 이제 더 나아가서 탄핵을 어떻게 우리는 탄핵의 잘못됨을 어떻게 설득력 있게 얘기할 것인가, 왜 우리의 의견은 소수 의견이 되었는가,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없는가, 우리가 혹시 우리 생각에 너무 빠져있진 않은가, 이런 고민을 시작해야 되는 시점이 이제 도래했다고 보고요. 그렇게 우리가 고민하고 답을 찾고 우리를 변화시켜야 됩니다. 우리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우리 자유우파 국민들이 굉장히 사상적으로나 우리 어떤 전략적으로 우리가 약하다는 걸 배웠습니다. 우리 좌파들을 욕하지만 좌파 애들의 전략만큼 우리가 못하고 있는 걸 보았습니다. 그걸 욕하고 있는 시간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전략적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설득력 있는 국민들한테 인정받고 사랑받는 정치 세력이 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답을 찾아야 되고,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변화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제의 모습으로 오늘 싸울 수 없습니다. 어제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싸워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 계시는 한 명 한 명이 어제보다, 작년보다 오늘이, 금년이 더 발전돼 있고 더 날카로워져 있고 더 뭔가 사람들한테 설득력 있고 매력 있는 모습으로 되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싸우는 그 에너지로 그렇게 하신다면, 느리더라도 진실을 투쟁하는 사람들은 항상 느리더라도 반드시 결론적으로 승리한다는 것을 우리가 역사로 보았기 때문에 그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우리 민 총장님 마무리 해주시면서 우리 토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문제는 간첩 세력이죠. 맞습니까? 그동안 문재인이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파괴해왔죠. 뭐 한미동맹 파괴라든지 또는 국방안보 파괴라든지, 또 상당히 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해체시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 발지 않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저렇게 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저것을 제지하고 막아야 할 야당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정치 세력이 없기 때문에. 왜? 그 정치 세력은 벌써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통해서, 즉 2016년 10월 9일 야당이라는 세력은 저들과 같이 합세한 겁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즉 대한민국 자유민주체제를 탄핵한 세력이기 때문에 저들은 자유민주 세력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저들은 지금까지 빨리 적화시키지 않고 여기까지 왔는가? 한꺼번에 바로 급격하게 체제를 바꾸게 되면은 우리 냄비에서 개구리가 불을 확 걸리면 뛰어나오듯이 국민들이 전부 다 일어나면은 자기들 계획이 다 털어나고 계획이 숲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들은 살라기 전법을 하나하나 저강도 혁명을 해본 겁니다. 고강도 혁명이라 저강도 혁명을 해본 겁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지방선거 장악했죠. 그 다음에 이 국회 장악했죠. 이제 대통령까지도 완벽하게 정리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만의 경우에 한미동맹, 즉 미국이 없었으면 벌써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착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법치가 돌아가고 있다. 선거가 제대로 치러질 것이다. 그 다음에 국민의힘은 야당이고 보수파 정당이다. 이런 착각을 하고 있어요. 또 한 가지, 조선일보도 우리 우파 언론이다. 이런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뒤돌아서 그동안의 상황을 한번 복기를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조선일보를 쫙 보면요, 10개 기사 중에 7개, 8개는 우리 쪽 국민들의 그 자유우파의 기사에 맞게끔 기사를 써요. 그러다가 결정 찍을 때는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끌고 가요. 그게 뭐냐면은 바로 이준석이었고, 또 하나는 지금 윤석열이었습니다. 지금 여론조사도 말입니다. 아주 상당히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뭐냐면은, 국민의힘이 바로 우리 정당이냐, 자유 대한민국 세력이냐, 이런 문제를 한번 오늘 공부해 보세요. 집에 가셔가지고 국힘당이,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자유 대한민국 세력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계속. 두 번째 하나, 조선일보뿐만 아니라 이 탄핵 세력들이 윤석열을 왜 국진당의 대통령 후보로 뽑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시 그거 가셔가지고 한번 가서 생각하시다 보면요, 답이 나옵니다. 지금 뭐냐면은 많은 분들이 뭐랄까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정리가 안 되면은 혹한 거예요. 자, 이렇게 마무리하고 오늘 날씨 추우신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토론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